여러분, 충격적인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의료비 지출의 거의 80%가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70% 이상이 과체중이나 비만이고요. 심지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거의 3분의 1이 전 당뇨병 상태예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식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미국 영양정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어라. 반대로 말하면요, 식단만 제대로 바꿔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주의 근막건강 정우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원장님은 실제로 어떻게 드세요? 오늘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2년 전까지는 식단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와 병원 운영, 학회 활동, 공부와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식사는 늘 뒷전이었어요.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늦은 시간에 자극적인 배달 음식으로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진짜 망가지더라고요. 피로감은 만성이 되었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졌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 근육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의학을 배우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 체력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일이 끝나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느낌이 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의욕도 더 생기더라고요. 잦은 피로감이나 전신 근육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식단을 2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예요. 제가 꼭 지키는 식단의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면 아침을 주스 한 잔이나 빵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오후에 피로감을 호소하시고, 혈당 검사를 해보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세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 놓으면 점심 식욕도 망가지고 저녁까지 나빠질 수 있거든요.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면역 기능, 호르몬 합성, 효소 생산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리 과정에 단백질이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은 50대 이후 가속화됩니다.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사율 저하, 혈당 조절 약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이러한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제 아침 식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는 사진으로 띄워드릴 거고,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찐달걀 2개, 나토, 버터, 그리고 그 옆에 따뜻한 물 한 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거 준비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달걀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달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달걀 하나에 약 6g의 양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2개만으로도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달걀의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적절한 비율로 제공해요.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근단백 분해를 억제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분해 과정을 멈추고 근단백 합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의 의미가 커져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식단 지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지침의 표지를 보면 역삼각형 모양으로 음식들이 그려져 있는데, 가장 위에 고기와 채소가 있고 가장 아래에 통곡물이 있어요. 한눈에 봐도 통곡물보다 고기와 채소를 강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단백질 섭취량을 대폭 상향했어요. 기존에는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권장했는데 새 가이드라인은 체중 1kg당 1.2에서 1.6g으로 올렸습니다. 매 끼니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우선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은 건강한 지방을 재평가했어요. 지방을 적으로 취급하던 과거와 달리 육류와 달걀,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 견과류, 전지방 유제품, 아보카도 등 전체 식품에 풍부한 건강한 지방 섭취를 권장합니다. 저는 사실 이미 2년 전부터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 식단 지침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계란을 프라이로 드시거나 고온에서 구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계란인데 뭐가 다르냐고 하시는데요. 찐다는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달걀을 튀기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면 지방이 산화되고 영양소 손실이 발생해요. 삶기와 찌기는 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고 영양소 보존율이 높고 무엇보다도 간편합니다. 요즘에는 쉽게 달걀을 찌는 기계가 있어서 더욱 편합니다. 제가 이 기계도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기계도 비교적 저렴해서 저는 10,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기계로 달걀 4개를 한꺼번에 쪄서 2개는 아침에 먹고 2개는 병원에 가져갑니다. 자, 이제 제 아침 식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옆에 나토가 있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장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새 미국 식단 지침에 장 건강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만성염증, 자가면역질환, 대사질환, 심지어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장은 우리 몸의 면역 본부 같은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이 나토는 일본의 전통 발효식품인데 삶은 콩을 바실러스 섭틸리스균으로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환자분들 중에 나토 그거 냄새 때문에 못 먹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특유의 끈적한 질감과 강한 냄새가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자꾸 드시다 보면은 입에 좀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먹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제 입에 정말 잘 맞고 이제 거의 매일 식사에 나토를 넣어 먹을 만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말 나는 먹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청국장으로 대체하셔도 괜찮고요. 나토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과 그 대사산물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토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저는 나토를 함께 사면 제공되는 간장 소스를 넣어서 먹습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끈적하게 만든 뒤에 먹으면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장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대변의 모양과 배변 횟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대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대변을 관찰하면 장 건강 상태, 장내 미생물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톨 대변 척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97년에 개발된 건데 대변의 모양으로 대변 상태를 분류하는 지표입니다. 대변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요. 브리스톨 스케일에서 대변 모양이 타입 1, 2라면 이거는 변비를 의미하고요. 이 타입 1은 특히 심한 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토끼똥 모양이에요. 그리고 타입 3나 타입 4는 이 바나나 모양 혹은 뱀처럼 생긴 그런 대변 모양인데 특히 타입 4가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 6 그리고 타입 7으로 갈수록 이거는 이제 설사를 의미하는데 물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대변은 타입 3나 4 정도로 보시면 되고 타입 1, 타입 7 이쪽으로 갈수록 내 장 건강 상태는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배변 횟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연구들은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배변이 최적의 건강 상태랑 연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기상 후 배변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대변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면 식단을 점검하고 나쁜 음식을 절제하고 수분 섭취와 발효 음식 섭취에 더 신경을 씁니다. 다시 제 식단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토 위에 보면은 버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버터를 먹는다라고 하면 환자분들 중에서 버터요? 그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버터는 오랫동안 건강의 적으로 취급받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영양학 연구의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주범이라는 오래된 가설이 재검토되고 있고, 오히려 가공된 식물성 기름인 마가린, 쇼트닝 등의 트랜스 지방이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아침에 적절한 지방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지방은 소화가 느리게 진행돼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그렐린이라고 부르는 배고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요. 아침에 지방 없이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고 간식을 찾게 되고, 그러면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버터 한 조각 정도를 나토나 달걀과 함께 먹는데 이 조합도 아주 맛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제 식단 사진에 있는데, 따뜻한 물은 정말 아침 식사에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따뜻한 물일까요?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건강 습관입니다. 밤새 수면 중에 우리의 몸은 호흡이나 땀으로 약 0.5리터에서 1리터까지의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가벼운 탈수 상태고, 이것이 피로감과 무기력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따뜻한 물이 좋은 이유는요, 찬 음료는 위장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반면,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은 배변 활동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제 점심 식사 사진입니다. 점심 식사는 아침보다 조금 더 단순한데요. 저는 이제 바쁜 진료 일정 때문에 점심을 거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찐 달걀 2개를 꼭 먹습니다. 가끔은 바나나도 같이 먹습니다. 바나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챙기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이 사진처럼 보리차를 타서 먹는데, 이거는 제가 커피 대신 마시는 겁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가 커피도 안 마셔요? 할 수 있는데, 카페인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탈수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우선 끊었어요.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고, 만성적인 코티졸의 상승은 염증 반응을 또 촉진하거든요.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그런데 또 고소한 맛이 나서 커피 대용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또 되고요. 제 생각에는 보리차는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 식후에 마시기에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 때 영양제를 보통 먹는데요. 사진처럼 비타민C, D, 유산균을 기본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영양제를 두고 먹으면 제가 이제 까먹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점심 식사 시간은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식사가 되긴 하지만, 아침을 잘 먹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저는 오후에 배가 고프지 않고 에너지도 충분히 생깁니다. 간단히 먹고 남는 시간은 운동을 하거나 낮잠을 잡니다. 저는 하루 일정 중에 운동하기 가장 적합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요즘은 헬스장 이용료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저는 병원 옆 헬스장이 1년에 50만 원 좀 안 되는 이벤트 가격을 하길래 등록했는데요. 병원 옆 헬스장은 가는데 5분 정도 걸려서 30분 정도 운동하고 오면 딱 좋습니다. 때로는 잠이 좀 모자라다 싶거나 운동을 쉬어야겠다 싶을 땐 진료실에서 근막 마사지와 근막 스트레칭을 해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잡니다. 낮잠을 자면 오후 시간에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는 걸 확실히 느껴요.
이제는 제 저녁 식사를 보여드릴게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식사입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대화가 많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하루 동안의 힘든 일들도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저녁을 먹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첫 번째 패턴이고요. 첫 번째 패턴은 삶은 고기, 곰탕, 나토, 야채 조합입니다. 우선은 압력 멀티쿠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찌거나 삶는 조리 기계인데 압력솥의 기능을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 압력 멀티쿠커로 고기를 삶아서 먹습니다.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맛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기를 가능하면 삶아 먹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기와 찌기는 영양소 보존율이 높고 발암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좋은 조리법이에요. 100도 이상의 고온 조리 시 특히 직화구이, 숯불구이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가 불에 타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고온에서 오래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돼서 고기가 딱딱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저온에서 장시간 삶거나 고압으로 삶으면 변성이 최소화되어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영양소 손실이 적으니 소화에도 좋고 영양 섭취에도 정말 좋겠죠. 저는 닭, 돼지, 소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삶아서 먹어요. 양념은 소금, 후추, 마늘, 파 정도로 단순하게 합니다. 제 저녁 식사 사진처럼 이렇게 삶아진 고기와 옆에 있는 고기를 삶을 때 나온 탕을 같이 먹는데요. 이 탕에는 콜라겐, 글리신, 프롤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콜라겐은 근막, 관절 건강에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고기와 삶은 탕을 같이 드시면 단백질과 콜라겐 조합이 딱 맞아서 좋습니다. 삶을 때 넣은 파도 부드러워서 같이 먹으면 맛있고 영양에도 좋습니다. 고기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소금을 주로 찍어서 먹고요. 제가 매콤하고 좀 새콤한 맛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스리라차 소스를 찍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기에는 역시 김치가 잘 맞죠. 저는 고기와 채소를 같이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김치류를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하고요. 배추김치, 파김치, 열무김치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먹을 때 삶은 고기를 먹는 패턴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먹는 사진을 또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고기를 좀 구워서 먹는 사진이고요. 이때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쪄서 먹기도 하지만 이때는 이제 오이랑 샐러리를 생으로 썰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를 주기도 하고 아주 고온에서 굽지 않는다면은 삶은 고기가 좀 질릴 때는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두 번째 저녁 식사 패턴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잡곡밥 조합입니다. 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 패턴에서 변화를 주고 싶거나 한식이 땡길 때 이렇게 먹습니다. 잡곡밥에 다른 찌개나 반찬을 곁들이는 방식인데 단백질이 풍부한 찌개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티아민이라고도 부르는 비타민 B1이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많아서 피로회복에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대파, 부추, 마늘을 함께 먹으면 알리신이 B1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줘요. 다만 돼지고기를 삶으면 B1이 50% 이상 손실될 수 있어서 찌개로 끓이면 국물까지 함께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은 정제된 흰 쌀밥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귀리, 현미, 수수를 섞은 밥으로 이때는 먹었는데 잡곡밥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잡곡밥이 좋겠습니다. 다만 저녁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 중에 혈당 변동이 커지고 지방 축적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밥 양은 반 공기 정도로 조절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아침, 점심, 저녁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왜 이렇게 먹는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만 먹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완벽하게 식단을 하려다 포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한 달 열심히 식단하다가 회식 한 번에 에라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는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 친구들과의 모임, 피곤한 날의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금지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식단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대신 나머지 6일은 잘 식단을 지켜주세요. 저는 80대 20 원칙이라고 이걸 부르는데요. 80%는 건강하게 먹고 나머지 20%는 유연하게 가져가요. 일주일 중 5에서 6일은 원칙대로 먹고 하루에서 이틀은 여유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를 만들지만 반드시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외식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술자리에서는 가능하면 단백질 안주를 먹어요. 그리고 튀긴 안주는 최대한 피합니다. 술을 마신 주에는 다른 날들을 더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국밥집에서는 밥 양을 줄이고 고기와 국물을 위주로 먹습니다. 백반집에서는 채소부터 먹고 고기를 먹은 후에 나중에 밥을 먹어요. 양식당에서는 스테이크나 생선 요리를 선택하고 빵이나 파스타는 최대한 안 먹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치킨을 시킨다면 튀긴 것보다는 구운 것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첨가물이 덜 들어가고 복잡하지 않게 조리된 메뉴를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6가지 원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실천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복잡한 영양학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가이드입니다. 원칙 첫 번째는 진짜 음식을 먹자입니다.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된 것을 먹는다면 복잡하게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단순히 조리한 음식을 선택하시고요. 화학물질이 가득한 식품은 최대한 피합니다. 원칙 두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자입니다. 매 끼니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달걀, 생선, 고기, 두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활용하세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 포만감, 혈당 안정에 필수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많을수록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원칙 세 번째는 장 건강을 지키자입니다.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관리합니다. 토, 김치,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과 채소, 잡곡을 챙겨 드세요. 대변의 상태와 배변 빈도를 모니터링해서 장 건강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 대사, 정신 건강이 모두 좋아져요. 원칙 네 번째는 건강하게 조리하자입니다. 찌기, 삶기로 영양소를 보존하고 발암물질을 줄입니다. 고온 직화구이 튀김은 최소화하세요. 압력 멀티쿠커나 찜기, 오븐 등을 활용하면 건강한 조리가 쉬워집니다. 원칙 다섯 번째는 밀가루와 설탕을 피하자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탄수화물이 필요할 때는 잡곡밥 혹은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전체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원칙 여섯 번째는 유연하게 지속하자입니다.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80%는 잘 지키고 20%는 여유를 갖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괜찮습니다. 예외를 만들 때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너무 엄격한 식단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오히려 그게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한 식단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비싼 영양제, 복잡한 조리법,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윗세대가 먹던 방식, 진짜 음식을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식단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약물이나 시술보다 식단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식단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은 어떤 치료와도 병행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오늘 제 식단을 공개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린 6가지 식단 원칙을 참고해서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잘 먹고 잘 만져야 당신의 몸이 살아납니다. 정우주의 근막건강이었습니다.